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한 전 대표가 됐죠. 탄핵안 찬성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친한계마저 한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리면서 한동훈 체제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계엄은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밝혔던 한동훈 대표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 의견이었고 당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당대표 한 분한테 대통령께서 일임한 건 아닙니다. 당이라고 얘기했죠.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상계엄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을 봤는데 저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수습을 해보려고 상당히 애쓴 거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좀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선은 오락가락했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전에 이제 정치적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윤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예.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할 때 소위 이제 문자 읽고 제꼈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제 다 알려지고. 그리고 당대표 되고도 몇 번의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굴해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데 윤한 갈등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특검 두고 또 충돌하고 김여사 문제 놓고 충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스스로 이제 갖고 시작한 당대표라서 지금 이번에 계엄 탄핵 정국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관철할 만한 아무런 이제 힘이 없었던 상태죠. 그러나 초기 계엄 선포하고 메시지는 아주 좋았죠. 바로 이거는 불법이다.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 메시지를 계엄 직후에 바로 내놓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뒤로 이제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최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태생적인 정치적 환경의 한계. 이게 이제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뒤로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1차 접견을 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럴 때 오판을 한 거죠. 조금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대통령으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점이 한덕수 총리와 당사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시점인데? 그 전이죠. 그 전에. 그 전에 1차 대통령 면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계엄이 실패하고 위기에 몰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왜 이게 계엄이 필요했던 건지 이런 걸 갖고 오히려 한동훈 까불지 말라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점점 더 오고 국민들이 막 이게 여론이 비등하고 막 하니까 계엄도 실패했고 국회 의결로. 그러니까 그때 대리인들이 만났어요. 그렇죠. 밤에.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한동훈도 잘 안다고 하는 주진우 의원님.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 해서 수습책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이 정도의 사안은 직접 수습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리인들이 만드는 거는 그건 온도 차이나 주파수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뭘 했죠? 첫 번째 탄핵 의결 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오독했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이 이것을 다 하는 것처럼 위임받은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만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히려 네 번째 반대되는 입장이 나왔었죠. 예, 그 이후. 세 번째 국민담화 하면서 계엄은 옳았다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리인들이 만난 걸 가지고 오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의 임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위임한 걸로 착각을 하고 윤 대통령 그 담화에 제가 보기엔 일정 정도 속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을 대행하는 것처럼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하고 한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 내용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위기에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오독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랬던 이제 정치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사퇴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김성태 전 의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저렇게 결국 사퇴하기까지 결정적인 장면, 이유는 무엇이었다는 걸 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인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번 2차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원총회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이 탄핵
그때 원내대표 예. 선거할 때 그 공개적으로 공개됐던 그때 발언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은총회에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탄핵 찬성안에 또 표결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의원들이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말 자체는 뭐 아,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틀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예. 그게 왜 의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돌렸을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는 법과 원칙에 상당히 원칙주의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당을 이끌어갔는데 예. 여기는 이제 검찰의 영역이 아니고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거든. 정치라는 것은 특히 집권당이 매물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쓴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은 또 집권당의 애안과 고충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은 당이 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당 대표로서 이렇게 그동안 다운 당규 잘 지키면서 예. 또 지난 비대위 시절부터 나는 총선 잘 치르려고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서 그때 뭐 이 겨울백각 사건 관련해서도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사과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크게 충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럴 때마다 원칙적인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지를 못한 게 가장 뭐 큰 패착의 원인이죠. 예. 잠깐 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제 권한 대행이 됐죠. 이재명 대표와 18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협의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됐고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정치인이 그러니까 제가 됐다. 조금 전에 예.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지으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 조직의 오랜 그 상맥 하복 문화에 예. 일들이지 물어요.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되고 나면은 내 지시에서 검찰 조직이 다 움직여지고 또 기소 여부까지 중요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뭐 또 입장을 밝혔으면 그게 당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항상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마저도 예. 이거 이런 식의 당대표 소통 리더십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 여기에 이번 특히 탄핵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 장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친한으로 불리우는 의원들조차도 먼저 사퇴의 의사를 밝혔다. 이거는 그래서 이른바 개파의 장악력도 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소위 친윤계라는 게 아주 끈끈한 그런 이제 정치적 관계가 되려면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오면서 예.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한솥밥을 오래 먹고 이래야 이제 이게 예,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끈끈한 이제 정치 그룹이 되는 건데 윤 대통령도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생긴 거예요.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 없어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총선 때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발굴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을 치르니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허약한 토대에서 그러면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논리가 나를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다. 예. 그래서 시급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그래서 필요가 입장이 있다. 바뀌었죠. 그 이후로. 그래서 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거를 자기를 체포하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대 얻을 수가 없죠. 예. 안 그래도 정치적 환경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처음 메시지 좋았어요. 계엄 딱 터지니까 이거 불법이다. 막아내겠다. 좋았는데요. 그다음에 직무정지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거 못 막으면은 내가 당대표 그만두겠다라든가. 대표직. 그 다음에 또 탄핵을 마지막에 찬성하고 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때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직을. 그런데 탄핵 통과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직전에 예. 4명이 사퇴하기 직전에도 인터뷰에서 탄핵 후에 뭐라 그랬죠? 저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퇴각을 한 거예요. 본전도 못 건진 퇴각. 그 중에는 정치적 리더십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을 이런 엄청난 것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헌신.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 의원님, 이게 원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뭐 거의 2인자 뭐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결국에는 친윤계가 굉장히 반대하면서 사퇴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아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당대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때 이제 비대위 위원장으로 이 법무부 장관 이후에 모실 때 그때도 뭐 용산 대통령의 뜻이 절대적이었지만은 당 내적으로는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이 정말 중요한 전국에 예. 정치 경험 정말 뭐 기초회담 한번 경험하지 않은 또 뭐 기초 단체장 한번 경험하지만은 그런 분을 어떻게 이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좀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여의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는 핵심 측근 참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대려 시간 조금 지나서는 그냥 한동훈 그냥 어천가를 그냥 예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총에서 큰 뭐 논란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죠. 비대위원장 모시고 이제 막상 총선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의 뜻과 또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 당을 대표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천권에 이제 이 건립을 세게 지었는데 예. 이걸 이제 사실상 원래 집권당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또 당대표 간의 일정 부분 공천권에 대해서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김무성 당대표하고의 그때 총선에서의 갈등 이런 요인들. 예. 그런 것들이 큰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비대위원들까지 이렇게 순번을 정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용산의 윤심을 대변한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여러 행태로 부딪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를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뜻이다 그러고 요구를 예,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서부터 두 사람은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그런 씨앗이 너무나 가슴 깊게 다들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걸 해소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은 특히 원외 당대표로서 의원들을 통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지위잖아요. 예. 그럴수록 더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자기가 당대표지만은 어떤 당론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총회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의 이런 중론을 모아 나가는 그런 정치력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게 뭐 오늘날 한동훈의 뭐 이런 참 썰썰한 이런 예. 태장이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단적으로 거의 뭐 지금 두 분과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당 장악 못해서 쫓겨난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쎄 이게 원내냐 원외냐 뭐 국회의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당에서 당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의원 수가 적고 자기 세력이 좀 약해도 국민들이나 대중적 지지율이 높았죠. 압도적으로 네. 높으면 그 지지율로 헤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허명이라는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입증됐지만 정치에 데뷔하면서 지지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예. 전당대회 선적도 과반수 60 몇 훌쩍 넘겨서 %였죠. 63% 예. 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세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리더십의 실체와 내용 방향이 분명했으면 저는 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빨리 해야 대권 프로젝트 같이 한 사이고 아니면 대통령 된 후에 줄 선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친윤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 철학적, 그다음에 시간에 있던 이 근거들이 매우 박약해요. 그러면 당대표가 됐고 지지율이 높고 그랬으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자기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설득력 있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 실패하고 몇 안 되는 자신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리더십 예. 이런 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상대도 공략 못하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지지율은 그 사이에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국민들이 눈치채고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이라든가 정치적인 지형이 매우 불안했던 예. 이런 한계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자기 논거를 분명히 해서 의원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대중 지지율을 택했어야 돼요. 이번에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은요. 조금 이거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요? 예.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었는데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아주 집단적 유목민 같은 예. 이분들이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보수인데. 그래서 처음에 안철수 대표한테 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안철수 대표가 1등한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 상대적으로 통합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의 안희정 대표 이 지사한테 그 지지자의 상당수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걸 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리더십도 그렇고 정치적 환경도 안 좋고 탄핵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행보를 했던 그 근거나 태도 내용들도 매우 부재했고 그리고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갑이라는 이것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예. 그러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후에 저희가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한 전 대표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당을 이끌 만한 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대문을 민주당 장경태 후보.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보응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오늘 저희 패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 영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에 특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투탑으로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 탄핵 소추안에 그 내용도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당 대표로서 그래도 목소리 뭐 당내 갈등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관계를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당 대표는 완전한 공인입니다. 그때 더군다나 절패 상당히 추경호 대표가 위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번에 2차 탄핵 소추안 이 내용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갖다가 내란죄 공범으로 이렇게 직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걸 말 빼지 않은 가운데 탄핵 소추안은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니 말로 요거라도 한 꼭지 삐뚤어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수정하게끔 하고 국민의 뜻을 바터는 그런 탄핵 찬성의 입장이었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썰썰한 퇴장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리더십, 뭐 정치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을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과 넥타이 메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데 저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돼서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분간은 현안과는 멀리 하겠죠. 하지만 정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도 못 해본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아, 그렇게 안 저는 뭐 좋으세요? 뿌리 깊은 나무 저 넥타이가 좀 뭐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히려 처음에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총선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하고 이런 쭉 과정을 보면요. 속멋은 없고 겉멋만 좀 들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오히려 신중했어야 돼요. 저 뿌리 깊지 않은 나무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저것도 차라리 안 맸어야 된다. 겉멋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요. 처음에 당대표 나온다 그랬을 때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용산에서도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못 나오게 설득을 해야 되고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든가 정상적이면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안 나오는 게 본인이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어야 되는 말. 기다렸어야 되죠. 그리고 호명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어떻든 총선 참패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끌었던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마다 진력을 다해서 치렀겠지만 유난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패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일성이 최상봉 특검법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도 없고 깊지도 못하고 그리고 왠지 겉멋만 들고 마지막 퇴장의 순간까지도 나 당대표 사퇴할 일 없다. 직무 계속하겠다 해놓고 바로 그냥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 발짝 앞의 상황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저 넥타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못 해보고 끝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 의원님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실제로 한 전 대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저도 아픔은 있었지만은 한동훈 이제 대표가 이끄는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서울 수도권 쉽게 말하는 선대위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뭐 나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총선 말미점에 많은 언론들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 하길래 저도 뭐 그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당정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켜본 두 사람의 성정은 거의 장군 몽군이에요. 아, 그래요? 절대 두 사람이 포용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정말 아니, 근데,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두 사람 다 배제돼 있어요. 아니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총선 일주일인가 앞두고 총선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번 총선까지 해야 된다. 우리 당으로서도 좋은 자원으로서 앞으로 이 정치적 학습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져주라. 그게 본인한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또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당대표 또 직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꺾어버리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불행인데. 거기서 한테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참 대중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검사로서의 그 때를 벗는 시간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날 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오랜 검사 생활에 그 때를 벗지 못하고 정치를 해무시하고 정치를 너무 그냥 무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수야대 정국이 됐음에도 이 heb시 정국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이해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분도 정치가 실종되어 있었어요. 근데 역시 한동훈 대표도 정치가 실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도 엉망이어버렸죠. 언더를 하고 소통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는 부분도 역시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정치력이 배제된 가운데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고 또 당정 관계에서 특히 집권당 대표는 언제든지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걸 싫고 나 해병대 최상병 특검 하겠다. 또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당대표로서 정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관철을 해나가면서 리더십을 확보하든지 어중중하게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뭐 한동훈 대표를 너무 이렇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거 하나는 저는 존중해요. 오늘 2년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 어려운 정치적 이 현 상황도 수직적 당제만 당정관계로 생각하거든요. 이 당은 당하고 집권당하고 대통령은 이게 수평적 관계로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시킨다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자신이 희망했고 또 그렇게 갔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수평적으로 펴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했다. 다만 거기에도 정치력이 배제된 수평적 당정관계. 그건 파국밖에 안 됩니다. 짧게 하다면 구체적으로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정치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든가 환경, 기회도 뭘로 보세요? 가장 빠른 시점.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는 그런 지혜로운 것도 이제 나이 50대 초반이잖아요. 50 하는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 총선 치르는 당 대표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집권당 대표도 해봤고 이제 정치라는 게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정치는 무궁무진한 이 변수를 항상 자신이 국민들과 함께 경험을 해야 돼 일정 부분.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가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좀 이번에도 또 직선적으로 또 바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둘러가는 그 길을 한번 택하라. 이것도 두 분 다 좀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이 있었어요.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조기에 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건머뿌린다에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찔끔찔끔 퇴임하면서 다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본인이 사퇴하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난 건데 아무튼 사퇴한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강압적으로 해서 징계위 열어서 이제 대표직에서 쫓겨난 거고.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처럼 용산에서 사인 줘서 너 관둬라 해서 관두게 된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사태가 어정쩡해요. 그것도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이 속에서 탄핵 가결된 후에 이제 사퇴를 한 건데, 그러면 본인 사퇴에 변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막 섞어버려요. 또 이 대표. 이게 이제 미련이죠. 이거라도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찔끔찔끔 또 메시지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지율이 있거나 세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안이 없거나. 예. 그래서 호명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데 호명당할 리가 없어요. 이번에 이 사퇴를 하면서 초유의 사퇴. 예. 계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호명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암울하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거론한 거는 퇴각하면서 예. 아직 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욕망,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찔끔찔끔 꼽아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고 분열은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그리고 진정호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당내 그 탄핵안 가결이 되고 끝난 다음에 의총을 했는데 그 의총장 안에서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격한 반응이 나왔고, 지금은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당원권까지 정지해야 된다. 지금 저기 보면은 뭐 최고 의원들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굉장히 친한계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이 그 의원총회에서 격앙된 의원들이 당대표 오라 그래라. 오라고 그래라? 자기도 이제 쉽게 말하면 모시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 비서실장 사퇴한다. 그리고 심지어 물병까지 날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한동훈 대표를 설득해서 그 의총장에 모신 겁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뭐 계엄을 했나요? 내가 뭐 탄핵 찬성을 뭐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불을 지른 거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참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하고 정말 위헌위법적인 그런 판단을 국민들과 바로 계엄 해제를 통해서 아까 최서승 수석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집권당 보수 정당으로서 또다시 우리가 또 만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자존심도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 그래서 TF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또 3월 퇴진 5월 대선 이 안을 가지고 또 흘려봤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또 중진 의원들 그 많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설득하자.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을 함으로써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우리가 막아내는 그런 집권당의 도리를 다하자. 예. 그런 정치력을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한동훈 대표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또 본인이 그 TF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TF를 꾸려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라 그랬으면 그걸 언들하고 소통해가지고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력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뭐 대체적인 부분은 힘든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바로 대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판단하지만 천하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식적으로 저런 사람 정도는 우리가 모셔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받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라면 그 대상에 한동훈 대표를 넣고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 이야기인 거죠. 어렵다. 그러면 이후의 여권 국민의힘의 상황은 아까 그 8년 전에 탄핵 트라우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겪었어요. 겪은 이후에는 그러면 그때하고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빗대고 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요 벌거벗은 여당이 됐어요. 이 수치 국민들의 80%는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의 80%는 탄핵 반대 표결을 했어요. 예. 퍼센테이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국민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그 동기도 그 이유도 불법적 반헌법적 계엄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또 다른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탄핵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 보니까요.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 부결이에요. 반대예요. 예. 이 간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반이었어요. 탄핵 찬성 반.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반. 그런데 한쪽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고 예. 또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내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 말은 맞잖아요. 국민들 80%가 불법 개혁, 반헌법적 개혁 탄핵해야 된다고 하니까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고 탄핵 반대한 다수의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지금 당에 남고 예. 권성동 비대위원,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직무대행 겸임이고. 예. 그러면은 이 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간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로 수권 불능 정당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같은 소수자, 그러나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이분들이 당의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되고 점령군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탄핵을 부결시키자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당내에선 점령군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를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일은 많하거든요. 당장 뭐 탄핵 찬성자 징계해야 된다. 국민들 눈높이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최세성 수석께서 뭐 민주당 입장을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뭐 다시 뭐 정치의 절대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방식의 대통령 내란 수개 우두머리 혐의로 뭐 이미 수사 주체로부터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고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마저도 내란이 또 일어나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 지난 2016년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또 이번에 또 그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독하게, 더 아프게. 예.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반신불루가 되더라도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빼저린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당 또 보수 정치의 길, 또 우리가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민심에 이반된 저런 국정 행위로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제1당 거대 의석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장관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검사를 탄핵시키고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려서 정부 운영이 어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군을 동원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만큼 그런 대통령을 제대로 저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임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이 정당이 한동안 국민에게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정말 뭐 당대표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한 그런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오늘 쓸쓸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권성동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말 과감하게 국민의힘 전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정말 이거는 인정사정 없이 이 살리기 위한 집도일을 갖다가 정말 국민들이 납독하고 또 독한 사람 제대로 모셨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진정한 보수의 가치의 근본과 기본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말로는 그렇게 뭐 각오도 하고 뭐 하셔야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아까 얘기한 국민들과의 간극이 더 커져 버리고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한 정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승자와 점령군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승자와 점령군이 됐어요. 앞으로 나는 대선 치르기도 어렵다고 봐요. 우선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이거 우선 잠룡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권 주자들부터 누구를 선택해도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고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번에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하고 똘똘 뭉쳐서 했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완전히 오른쪽의 극우적 시각.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났잖아요. 그래서 각성을 하고 뼈를 깎고 싶어도 상황이 그것을 용납치 않은 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를 했다고 봅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정 공백,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높습니다. 그런데 국정협의체 어제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에서 거절하면서 당정협의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 지금 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아니다. 권성동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에게 곧 역풍이 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그때 지난 2016년 상황하고는 다르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고개 숙여 숙연해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뭐 메시지를 내고 그래서 야 민주당이 진짜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근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특히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권한 대행을 할 국무총리를 갖다 내란 공범으로 당신 우리들한테 협조 안 하면 앞으로 내란 공범으로 당신도 그냥 수사 받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 협조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다. 네. 그 대신 뭐 빈곤하게 우리 야당도 없다. 그러고 제시한 게 이제 경제협의체로서 여정제 국정협의체 만들자 이 이야기. 경제라도 하자고 그랬죠 오늘. 그렇죠. 예. 여정 국정협의체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거국 내각이라든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 마당이 지나친 절대 권력 대통령 권력에도 문제있지만 또 어느 특정 정당이 입법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이것도 문제니까 예. 이참에 제도 개선을 하자. 권력 구조의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맞아요. 그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국민들에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만 연출을 하는 저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최재성 의원님께 이렇게 해요. 좀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일단은이라고. 이것이 어떤? 그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또 탄핵 추진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우선요 이재명 늪에 빠졌어요. 국민의힘이요? 그럼요.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논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못 보겠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은 계엄으로 초헌법적 상황, 반헌법적 상황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들끓고 있는데 그 반대 안 된다는 논리가 이재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뭐냐? 벌써 대통령 다 됐냐? 예. 대통령 놀이하냐? 근데 저 같으면요. 국민의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권력이 무너졌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정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도 여당 정지 상태예요. 위기예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여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 어려움을 여야정 협의체로 해서 의논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점수 따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늪에 빠져서 그러면은 뭐가 남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직 여당은 우리다. 이 말만 남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답답해요. 이게 최수승 말씀. 그래서 그래 아니 그래서 그래 너네 여당이다. 그래 너네 아직도 집권 여당이고 너네 아직도 권력이고 그래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 남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상당한 부분 뭐 우리 최수석의 말씀을 뭐 저는 상당히 일리 있고 또 일정 부분 저는 동의도 합니다. 지금 이 난국을 갖다 극복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을 그렇게 뭐 진영 논리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국가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당도 그런 게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치 복원. 정치 복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렇죠. 18일 날 만난다는 게 만나는 거죠.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투트랙을 걸어야 돼요. 당 내적으로는 또 당의 리더십도 확보해야 되고, 그건 이제 비대위로 되고, 그럼 어떤 비대위 위원장을 모실 것이냐, 그것도 이제 또 바쁘잖아요, 그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일정 부분 우리들만의 당정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게 현재 판단이 나기를 이거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아주 소극적이고 예. 부분적인 아마 권한 대행만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인사를 요구하겠습니까? 뭐
아니 말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중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아무리 제1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일방적인 입법 행위 이때는 자제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걸 큰 틀에서 이제 정치를 복원시켜서 이제 합의를 해야죠. 그 주체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오늘부로 근한 대행까지 됐으니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뭐 테이블에 앉는다 그러면 나는 이건 대단히 고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주진우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뭐 헌재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뭐 633 원칙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 규정대로만 가면은 뭐 내년 5월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인데 어떻게? 우선 이제 헌재 판결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633에서 3이 지켜지기는 어려워요. 1심, 2심은 뭐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 최종심은 3개월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한다. 이것도 이재명 늪에 빠진 거예요.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능력도 돌파구도 해결책도 그 정당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일정들이 있잖아요. 헌재 일정들이. 그러면 적어도 633 전에 탄핵이 끝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선 일정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이 다 지켜져도 대선하고 이 633 끝나는 마지막 최종심하고 대통령 후보 뽑는 그 결과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건 이재명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승전 이재명에 맞춰 있으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촉구한다고 대법까지 3개월을 지키고 그런 예를 한번 찾아봐요. 동시선거에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 대법원 3개월 지킨 경우가 없고 이번에는 탄핵소추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저 선거 결과하고 같은 날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수석의 말씀이 이제 국민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으려면은 민주당 내적으로도 집단 지성이 작용해가지고 그럼 지난 11일에 공직선거법상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이 어려운 그런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졌고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소송 절차에 따른 그 법원의 안내를 왜 그걸 공지를 왜 안 받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판 지연 전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들이 위헌위법적인 그런 한마디로 대통령의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지만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이 우선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고 또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헌재 심판을 가기까지는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신부로 검찰 내지는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이재명 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그게 걸맞는 민주당 내부에 쉽게 말하는 자성 도력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정말 한 점 우리가 우러러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지금 이재명한테 다 맞추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도. 당연히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판단해서 법적 책임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당신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과 판단해라는 말씀을 이야기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급 등기로 등기도 우편물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수사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 좀 법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영상에도 봤지만 그 출석 요구서 관저에 전달 못했고요. 네. 검찰에서도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했어요. 이게 절차적으로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수사기관이 지금 뭐 경찰, 그다음에 뭐 검찰,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공조본부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죠.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초유의 사태이고 사실 이제 그동안의 수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서로 이제 구획을 지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다퉈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수사 경쟁하듯이 지금 출석 뭐 소환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소환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고 갔다가 관저로 다시 전달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거부를 당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절차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걸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뭔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안이 가결이 된 상황이라서 비서실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런 해석에 또 문제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등기 우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는 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반드시 출석 불응이다, 출석 거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뭐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일단은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시점에 돼서 만약에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반응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는 뭐 출석 거부에 해당하는지 출석 불응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출석을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뭐 일반인들 중에서도 사실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동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 자체는 사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후에 조력을 제대로 받아서 이제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소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빠르게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어느 입장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통해서 좀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도 없고요, 뭐 관례 같은 것도 없어서 전에 보지 못한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 뭐 검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선택해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난 그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같은 것이 집행이 돼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오히려요? 그래서 어느 곳을 골라서 출석할 거냐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모두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기관이 먼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어느 수사기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이 물음이 저는 더 현실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체포영장 얘기까지 지금 그거 진작에 나왔었고 집행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경호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호처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막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물리력 행사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공무집행 방해 문제로도 이제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과연 정말로 이제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 그런 단계로 간다면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때 가서는 조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을까. 뭐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갈 그런 임박한 시점에는 어느 정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늘 반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은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경호처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출석 통지서가 아니고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좋은 거 있으면 아마 본인들이 받았을 겁니다. 그 회피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책임의 극치다 하나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헌법에 기초한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혹시나 뭐 예를 들어 반국가 세력을 우리 민주당으로 지칭했기 때문에 혹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내란죄를 빼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 증거잖아요. 그 불법 수집 증거가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 주체나 어떤 내용들이 내란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이 아니고 내란죄에 관련된 탄핵안만 가결되었는데 검찰은 2년 6개월 동안 수사 자체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12월 13일 날 저희들이 가부가 결정났잖아요. 그 전에 11일 날 1차로 비공개로 소환 통지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런 의심의 정황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검찰청 법에 보면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서 그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함께 인지한 사건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현 단계까지는 법원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법원이 1차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그러니까 내린 걸로 검찰이 해석을 수사할 하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 선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변호인이 되는지도 한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까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
대표를 맡기로 했고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받는 태도가 불과 며칠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180도로 바뀌었죠. 이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 변호인이 교체된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변호인에 관해서는 뭐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건 전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술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니까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국의 국방장관이었으면은 정말로 그 군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전체적인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저렇게 입을 닫겠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는 사실은 대단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것을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것이 뭐 그동안에 그 계엄이 발령됐을 때 영상도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많이 봤고 국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진술한 것도 보긴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진술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을 하게 된다면 수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김용현 장관이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입을 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나머지 이제 군의 이제 수뇌부에서의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그 수뇌부의 진술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정황이 있어가지고 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또 수뇌부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진술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이 된다면 꼭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진술 관계를 토대로 이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진술만으로도 이제 증거가 돼서 이렇게 뭐 지금 내란죄 혐의를 조사를 하는 부분들에까지도 미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물론 결정적인 진술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 수뇌부가 계속해서 지금 구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 올까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정광훈 목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회에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해졌으니까 강화문에 연설하러 나오십시오. 아멘. 다음 주에 바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금 뭐 헌재 앞에서는 찬성,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건데 서욱 부위원님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건데 이제 탄핵 헌재에서 심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8년 전에 저희가 봤지만 헌재 앞에서 찬반 집회가 하면서 감정이 좀 뭐 격앙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회 현장에 나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좀 갈등이 좀 증폭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듭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그게 감정이 앞서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를 넘어서 인명피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참 불행한 장면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지만 탄핵 찬성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현장에서 내는 것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에 또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정광훈 목사라고 하기도 정말 부끄러운데 저분이 마이크 잡을 때 제가 광화문을 우연치 않게 지나갔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또 욕하십니다. 비난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뭐 파괴 이런 식으로 선동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와서 한번 힘을 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관계, 그런 사실관계를 좀 따지고 그리고 저기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순수하게 탄핵 이후에 전국에 불안해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정광훈 같은 반국가 단체 같은 저런 분들의 호도를 정말로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집회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글쎄요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오늘 첫 재판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제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딱 두 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 지금 하나가요.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현재 저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기소가 된다면 심리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손준성 검사 사례랑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청구인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정지를 할 수 있다,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량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직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이제 한계가 있고 계속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계속 장기화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심리가 늦어지고 중단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국정공백과 혼란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이 헌재법에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공백의 혼란을 지금 최소화시키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이제 재판관들 결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협의를 해서 4인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데 4인 이상? 근데 아마 그런 절차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요.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헌재는 밝히고 있지만 6인 체제에서 결론을 이 중대한 사안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차후에 정당성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겠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 또 방어권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6인하고 9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국민들한테 좀 오해가 있을 텐데 이제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3명이다 보니까 여야가 다 2명을 이제 우리가 추천하겠다 해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굳이 미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서 신속하게 11월에 합의를 해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1명이 추천해서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9인 체제, 완벽한 체제에서 변론의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탄핵의 결과 기각이냐 인용이나 국민들이 납득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6명이 했을 때 1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9인 체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고 그 이후에도 함께 이걸 또 탄핵 이유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9인 체제 그걸 가야 된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절차상으로 지금 27일 날 첫 변론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 절차에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 변론 기일이 아니고 지금 변론 준비일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변론 준비기일 정도가 아마 27일 오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국회는 12월 말까지 뭐 늦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월 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까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를 하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장 수여하고 이런 절차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9인 재판관 체제는 아마 머지않아 완성이 될 걸로 보이고 본 변론 기일은 아마 헌재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재직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네요.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례를 참고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장관님들께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그다음에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됐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내 좀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수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비대위를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추대할지에 대한 그 중지를 더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제 그 윤곽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내 인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현역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그 더 안정적인 비대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원외 인사도 있다고 하니까 최종 결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성격은 어때요? 뭐 저희가 뭐 혁신형, 뭐 관리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아마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라진다면 그 뒤에 바로 이어질 일은 또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당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또 치러야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대위 기간을 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국민의힘 당원상으로는 일단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기본이 6개월입니다. 물론 이제 당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최대 1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어떤 당대표 경선을 또 새로 치르기는 상당히 정치 일정상 부담스럽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엄연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대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그 대선 경선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정말 어떤 논의가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수요일까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 부위원장,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대표의 섭정 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정협의체 만들자 주도권 싸움이 좀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이게 좀 죄송한데 저렇게 행동하면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들한테 탄핵 당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도권 싸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108명 국회의원들 자기 당권이 아니고 진짜 국민들에게 참여해야 되잖아요. 죄송하다.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여당이니까 본인들이 주도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또 악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명확한 메시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막지 못했어.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극대화했는데 이걸 줄이고 리스크를 없애서 정말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 뼈를 깎는 게 아니고 뼈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도권 싸움하고 또 당권, 특히 비대위원장 이후에 또 행보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이름 그대로 국민의힘이잖아요. 지금 비대위의 힘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좀 행동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송 대변인 반론 하나 듣고 마무리. 일단 그 국정협의체라고 하는 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도 사실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 자 민주당은 그 지난 가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해놓고 막상 의료단체가 의정협의체 들어오니까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빠졌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에 들어가니까 또 국정협의체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아주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럴 때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당이 국무총리하고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하면 위헌이고 야당하고 하는 것은 합헌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에 자초해온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8일에 이제 사실상 대표 두 분이 만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자신이 만약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내일이 딱 한 달째입니다. 글쎄요. 좀 우연이겠죠? 한 달. 네, 맞습니다. 네, 우연 이렇게 말대로 좀 됐어요. 네, 우연인데 그러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스모킹 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불법 기염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부정선거의 결과로 지금 이런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을 경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참지 못합니다. 총선이 4월 15일인데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부정선거가 불법 계엄의 원인이라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시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참았는가? 명태균이라는 이 분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저는 그래서 명태균 관련이 한 달 내에 탄핵되고 해야 되고 이것은 본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불행한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이경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전체 대화 중 20%에 불과하다. 엄청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변호인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본인이 어쨌든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률상 대리인이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좀 수사에 있어서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결과에 뭔가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조금 띄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좀 언급하기에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발언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사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요. 이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준정치인입니다. 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었거든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기초단체장 선거 도전도 한번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당인이나 정치인 출신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을 때 그 변호인의 언행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명태균 씨의 이전 변호인도 원래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기 현시욕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데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보수 계열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만한 얘기를 또 일부러 지어내서 할 만한 그런 요인은 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관한 언급도 이분이 했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홍 시장에 대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만은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에 그 밑에서 정무조정실장 하셨던 분이 이렇게 과장하거나 윤색하거나 없던 얘기를 지어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변호인이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메시지 자체가 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인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명태균 저분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100% 거짓말일 수도 있고 100%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견일 수도 있고 진실된 거 거짓 이제 혼합되었기 때문에 저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육성, 휴대폰 녹음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되는데 객관적인 걸 그렇죠. 명태균 저분이 주장한 게 아니고 지금 최영희라는 전 대구시 서울사무소 직원인데 홍준표 후보가 2022년에 대구 선거할 때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요 여론조사를 시킨 분입니다. 이 최영희 이분이.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들 고교 동창일 뿐이고 창원 회사에서 잘 다니는 아이다. 명태균에 꼬여서 나를 위해서 선의로 해준 착한 아이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 딸들이 정말로 그 동창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얼마 있으며 본인을 위해서 왜 동창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여론조사 도와주고 그런 선의의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선거 브로커일 뿐이다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잡범 취급하니 명태균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런 인연관계라든지 증거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계속 부인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게 되면 증거로 더 나타나겠다. 알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죠. 세 분과의 대담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